우리는 어느 날 저녁 옛날 예술가들이 모든 사물을 제작했던 시대, 모든 예술인들이 많은 종류의 가구와 장식을 디자인했던 방법에 관해서 논의하게 되었고, 누군가 단순히 농담조로 우리 모두 각자가 5파운드씩 투자를 해서 회사를 만들자는 제안을 했다. 안녕하세요, 말레트 스튜디오입니다. 오늘은 윌리엄 모리스가 자신의 사상을 실천했던 결과물들과 그가 예술계에 끼친 영향에 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레드하우스, 모리스 앤 컴퍼니, 필름스콧 프레스 이 세 가지인데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 옥스포드에 입학한 모리스는 1855년 친구들과 프랑스 북부를 여행하게 됩니다. 러스킨의 고딕의 본성에 감명을 받았던 터라 프랑스에서 중세 고딕 성당을 접하면서 모리스는 종교가 아닌 예술의 삶에 전념하기로 하고 건축가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옥스포드를 졸업한 후에 건축가가 되기 위해서 조지 에드먼드 스트리트의 제자로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서 필립 웹을 만나게 됩니다. 또 대학 친구인 에드워드 번 존스를 통해서 그가 가입해 있던 라파엘 전파 형제단의 창립자 중 한 명인 단테 가브리엘 로세티를 만나게 됩니다. 로세티에게 감명을 받은 모리스는 다시 화가의 꿈을 키우면서 라파엘 전파 형제단에 가입합니다. 라파엘 전파 형제단은 1848년 로세티, 홀먼 헌트, 밀레이 등이 주도해서 결성한 그룹으로 르네상스 초기 이탈리아 예술과 같은 사실적이고 자연스러운 화풍으로의 회귀를 추구했던 모임입니다. 이들은 라파엘로, 미켈란젤로를 답습한 예술교육의 문제, 특히 라파엘로 특유의 고전적인 포즈와 우아한 구성의 기존 화풍에 반대하면서 라파엘로 이전의 풍부한 디테일과 강렬한 색상, 다채로운 구성으로 돌아가자고 주장했고, 그래서 이들을 프리 라파엘라이트 브라더후드, 라파엘 전파 형제들이라고 부릅니다. 1857년 모리스는 이 모임에서 제인 버든을 만나게 됩니다. 제인 버든은 자수작가이면서 라파엘 전파의 모델이었는데 제인 버든을 사랑하게 된 모리스는 1858년 그녀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제인 버든의 부친은 마부이고 모친은 가정부인 노동자 계급 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모리스의 집안은 그 결혼을 반대했지만 모리스는 그녀와의 결혼을 강행합니다. 모리스는 제인 버든과 함께 살 신혼집을 짓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레드하우스입니다. 레드하우스는 런던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당시로는 시골이었던 백슬리 히스 지역에 소재하는데 거기에 땅을 구입한 모리스는 필립 웹에게 그 신혼집의 설계를 부탁합니다. 웹은 호화로운 대저택을 모방하기보다는 중류계급의 안락한 삶에 초점을 맞춘 설계를 했고 1859년 착공해서 1860년에 완공하게 됩니다. 모리스는 가구 등 집기를 친구들과 직접 제작하게 되는데 이것은 그가 생각해왔던 길드 형태의 조직에서 수공예 방식으로 만든다는 미술공예 운동의 실천적 산물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드하우스는 그에게 거주하는 집이기도 했지만 자신의 예술 작업의 토대이기도 했습니다. 또 이러한 협업은 이후 모리스 앤 컴퍼니의 전신인 모리스 마샬 포큰 앤 컴퍼니의 시초가 되기도 합니다. 레드하우스의 외관은 모리스 취향의 중세 고딕풍, 네오 고딕 스타일이지만 내부는 생활 편의를 갖춘 집으로 당시 주택에 비해 간소한 장식이 특징입니다. L자형 평면의 2층 집으로 레드하우스라는 이름에 걸맞게 붉은 기와 붉은 벽돌로 만든 높은 지붕이 외형적 특징입니다. 또 창문은 외부의 시선에서 보는 대칭이 아닌 실내 공간의 각각의 용도에 맞게 구성했는데 따라서 다양한 형태의 창을 볼 수 있습니다. 당시 주택에 비해 장식을 줄이고 장식에 있어서도 곡선의 화려함보다는 직선을 이용한 간결함을 보여줍니다. 회반죽을 칠한 벽과 천장은 템페라 방식으로 단순한 디자인을 적용했지만 홀과 메인 거실은 조금은 더 다채로운 디자인입니다. 창문의 스테인드 글라스는 번 존스와 필립 웹이 디자인한 것입니다. 모리스와 제인 버든 사이에는 2명의 딸이 태어나고 모리스가 사망한 후 제인 버든과 그 딸들은 그의 업적을 알리고 기리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모리스의 활동과 업적을 중심으로 디자인의 흐름을
공부하게 된 것도 어쩌면 그들의 공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제인 버드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녀는 본인은 모리스를 사랑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이 진심인지, 그렇다면 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녀는 결혼 생활 중에도 다른 남성들, 특히 화가나 시인 같은 예술가들과 연인 관계를 맺습니다. 특히 모리스와도 절친했던 로세티와는 오랫동안 연인 관계였다고 합니다. 라파엘 전파의 모델이었던 그녀는 모리스와 로세티의 모델이자 뮤즈였습니다. 그래서 로세티의 작품은 제인 버든을 모델로 한 작품이 꽤 많습니다. 모리스 역시 이들의 관계를 모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모리스와 그의 가족은 레드하우스에 5년간 거주하다가 회사 운영 등 이러저러한 사유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후 이 건물은 여러 개인들에게 소유권이 넘어오다가 현재는 내셔널 트러스트의 소유로 관리되고 있는데, 익명의 후원자가 2003년도에 이 집을 구입해서 내셔널 트러스트에 기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레드하우스를 찾아보면 항상 이렇게 파란색 간판이 나오는데, 이 파란색 간판은 블루 플라크라고 해서 영국 정부가 기념해야 하는 공공장소에 설치하는 표지판입니다. 유명한 사람, 사건 또는 그 자리에 있었던 이전의 건물 같은 것들을 기념하기 위한 역사적 표지인 거죠. 레드하우스는 1950년 잉글리시 헤리티지 1등급의 건물로 지정되었습니다. 모리스는 레드하우스를 통해 자신의 사상을 처음으로 실현한 후에 라파엘 전파 친구들과 함께 가구 및 장식 예술을 위한 회사를 설립하기로 합니다. 1861년 최초 설립 당시의 상호는 모리스 마샬 포크너 앤 컴퍼니로, 모리스를 포함해 화가인 피터 마샬, 수학자인 찰스 포크너, 시인인 딕슨, 그리고 화가이자 시인인 로세티, 가구 디자이너인 브라운, 그리고 화가인 에드워드 번 존스, 이렇게 총 8명이 참여했습니다. 각자 1파운드씩 투자를 했는데 그걸로는 운영 자금이 당연히 부족했기 때문에 모리스의 모친인 엠마 모리스로부터 100파운드를 차입했다고 합니다. 회사의 설립 취지는 로세티의 다음의 말을 통해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로세티는 이 회사의 목적은 일상의 가구를 가능한 값싸게 제공하고 좋은 취향을 제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회사는 공장제 수공업 방식을 채택하고 공동의 관심사인 생활에 관한 장식 미술을 제작했습니다. 특히 검소하고 견고한, 그러면서 아름다운 생활에 관한 모든 것을 생산하고자 했고, 디자인에 대한 감독은 모리스가 담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당연히 운영이 쉽지 않았고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모리스 자신이 충당해 갔습니다. 회사가 대중에게 알려진 계기는 1862년 런던에서 열린 세계 박람회에 제품을 출품하면서부터인데, 이 박람회에 스테인드 글라스, 가구, 촛대, 거울 등 생활용품을 출품해서 금메달 2개를 획득하고 약 150파운드가량의 판매를 달성하기도 합니다. 이를 기반으로 공공기관이나 식당 등의 내부 장식 의뢰를 받게 되면서 성공적인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자의 역할에 따른 이익 배분의 문제, 즉 모리스가 자금에 대한 충당 업무, 대부분의 업무를 도맡아 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특별한 기여도 없이 지분에 따른 이익 배분만을 요구하면서 내부에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에 모리스는 주주 중 마샬, 로세티, 브라운 등에게 1000파운드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지분을 정리하게 되는데, 이후 번 존스, 웹, 포크너는 회사에 계속 남기로 하면서 1875년 모리스 앤 컴퍼니라는 상호로 다시 시작하게 됩니다. 이후 모리스는 회사와 디자인 면에서 변화를 줍니다. 기존에는 하나의 브랜드로 통일성을 중시하면서 개개의 제품을 디자이너에 대한 정보 없이 회사의 브랜드로만 판매를 했는데, 모리스 앤 컴퍼니가 된 이후에는 각각의 제품에 디자이너의 이름을 기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향후 미술공예 전시협회가 전시회를 열 때 출품하는 제품에 디자이너와 제작자의 이름을 병기하도록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모리스가 예술 제작에 있어 예술 제작자의 역할을 중요시 여기는 점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이 회사는 1878년 뉴욕에 대리점을 열고 이후 파리, 프랑크푸르트, 베를린에 대리점을 여는 등 성공 가도를 달렸는데,
주된 제품은 테피스트리, 카페트, 사라사 무명인 친츠 같은 직물, 그리고 벽지와 스테인드 글라스였습니다. 특히 이중 친츠는 1880년대 초반 미국과 영국에서 모리스 친츠라고 불릴 정도로 유명한 제품이었습니다. 모리스 앤 컴퍼니의 제품들을 보겠습니다. 스테인드 글라스는 주로 교회나 공공기관 건물에 창에 시공했는데, 그래서 대부분 성서의 이야기나 트리스탄과 이졸데 같은 중세 유럽의 전설이 주된 내용입니다. 주로 모리스, 번존스, 로세티가 디자인했습니다. 모리스 앤 컴퍼니는 지금도 그 명맥을 이어오면서 벽지와 직물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 시기에 디자인적 특징인 식물 등 자연물을 이용한 반복 패턴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직물과 벽지의 디자인은 대부분 모리스가 직접 했습니다. 가구의 특징은 비교적 간결한 선을 사용하면서도 표면에 회화나 패턴 장식을 한 것이 특징입니다. 대부분의 가구는 모리스가 디자인하기도 했지만 외부의 제작자에게 의뢰하여 제작한 뒤 번존스나 모리스가 그림을 그려 장식하기도 했습니다. 이 서섹스 체어는 모리스 앤 컴퍼니의 대표 제품이기도 합니다. 보신 것처럼 디자인적 특징, 특히 직물이나 벽지 디자인의 특징은 동식물에서 영감을 얻은 패턴 디자인이 주를 이룹니다. 하지만 미술공예 운동을 모리스가 제시한 문양이나 패턴을 중심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지난 시간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모리스가 간결한 선과 형태를 사용하고 식물 등 자연물을 많이 사용했다고 해서 이것을 미술공예 운동의 디자인적 특징으로 정의해서는 안 됩니다. 미술공예 운동은 이후에 일어나는 많은 디자인 운동들처럼 어떤 시각적인 형태나 문양을 통해서 통일된 양식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미술공예 운동은 당시의 사회상에 대한 분석을 기반으로 예술적 행위와 노동을 통해 인간의 삶을 변혁할 수 있다고 믿었던 모리스의 사상에 자극을 받은 수많은 예술가들이 길드 형태를 띤 다양한 조직들을 만들고 활동했던 일련의 움직임들을 말하는 겁니다. 한편 모리스는 회사의 직원으로 런던 프림로즈 힐에 있는 소년 가정 산업학교, 이른바 소년원에 재소하는 소년들을 위한 직업학교의 학생들을 직원으로 고용했는데, 이들 중 다수는 견습생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은 모리스의 예술가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하는 사상에 걸맞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모리스 앤 컴퍼니를 통해 사업적 성공을 거둔 모리스는 서적 디자인에도 관심을 가졌는데, 그는 서적 디자인 역시 대중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 예술 분야라고 생각했고, 이를 위해서 캘림 스콧 프레스라고 하는 출판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출판사를 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모리스는 이상한 글자로 눈과 귀를 어지럽히지 않는 아름다운 책을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하고, 자신은 중세의 필사본과 같은 초기 인쇄의 탐미자이지만 반드시 필사본이 아닌 인쇄로도 아름다운 책을 만드는 것이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책에 어울리는 사파로 장식된 책은 잘 장식된 건축물이나 훌륭한 문학작품과 같은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모리스는 출판을 위해서 골든 타입, 트로이 타입, 초서 타입 같은, 즉 글꼴을 직접 디자인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골든 타입이고, 이 골든 타입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영감을 준 존 러스킨의 고딕의 본성을 출판하기도 합니다. 이건 트로이 타입, 그리고 트로이 타입을 작게 만든 초서 타입인데, 이건 중세 잉글랜드의 작가이자 관료였던 제프리 초서의 작품인 캔터베리 이야기 등을 출판하기 위해 디자인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 책은 출판계에서는 매우 기념비적인 작품으로 생각하는 책이라고 하고, 번존스가 그린 87개의 사파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캘림 스콧 프레스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는 1891년과 1894년에 출판한 빛나는 평원의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이것은 모리스가 쓴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옛날 북유럽과 유사한 세계관을 배경으로 까마귀 가문의 홀블리드라고 하는 사람이 해적들에게 납치된 자신의 약혼자를 구출하기 위해 모험을 떠나는 내용으로,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는 판타지 문학의 선구자와도 같은 그런 작품입니다. 윌리엄 모리스의 이처럼 왕성한 활동과 사상적 기반은 당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기도 하고 사회에도 큰 영향을 줍니다. 그 영향을 크게 정리해보면 첫째는 모리스의 사상에 입각한 예술교육기관의 설립이고, 둘째는 길드 형태를 띤 예술가 단체의 출연과 활동, 셋째는 개인 출판사들의 증가입니다.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 이후 세계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했지만 예술 분야에 있어서만큼은 다른 유럽 나라들에 비해서 낮은 위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특히 자신들의 숙적인 프랑스에 비해서 뒤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다고 합니다. 미술공예운동은 디자인을 개선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미술교육의 한계를 극복하는 의도도 포함하고 있었고, 그래서 모리스의 사상을 따르는 학교들을 설립하는 계기가 됩니다. 이런 학교들은 단지 기계를 이용한 생산 방식보다는 학생들의 상상력을 개발하도록 교육했습니다. 1883년 버밍엄에 세워진 시립미술학교는 모리스의 사상을 반영한 최초의 학교였고, 디자인 중앙학교의 경우 학생들이 모두 기술공이었으며, 이 학교는 산업에 장식 디자인을 적용하고자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은 1919년 그 유명한 바우하우스의 설립까지 이어지는 예술 전문 교육기관의 출발점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모리스에게 자극을 받은 예술가들은 길드 형태의 조직들을 결성하고 활동하게 되는데, 아서 맥머도, 허버트 혼 등이 중심이 된 센츄리 길드, 맥카트니, 필립 웹, 프리어 등이 참여하고, 모리스와 번 존스가 후원한 예술 노동자 길드, 찰스 애시비의 수공예 길드 등이 그것입니다. 이들은 아름다운 일상용품을 생산하기 위해 순수예술과 공예 사이의 조화를 목적으로 활동했는데, 응용미술이야말로 삶의 방법과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고 생각하고, 여전히 순수예술만을 강조하고 있는 기존의 아카데미를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들은 이런 활동들을 통해 생산된 작품들의 전시회를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 1888년 미술공예 전시협회 아트 앤 크래프트 엑스비션 소사이어티라는 조직이 생겨납니다. 바로 이 전시협회의 명칭인 아트 앤 크래프트를 따서 당시에 이런 일련의 움직임을 아트 앤 크래프트 무브먼트, 미술공예 운동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개인 출판사의 증가에 대해서 보면 캘림 스콧 프레스의 자극을 받아서 영국은 물론 미국에까지 소규모 개인 출판사들이 많이 생겨납니다. 이들은 비상업적인 선에서 수작업으로 책을 만들었는데, 이들의 관심은 출판에 있어서 자유로운 시도, 활자, 삽화, 제본, 판본 등의 창작에 있었습니다. 덕분에 다양하고 새로운 글꼴, 타이포그래피가 개발되기도 하고, 독특한 삽화가 개발되는 등 출판업계에 새로운 바람을 몰고 오기도 했습니다.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모리스가 주도한 미술공예 운동은 유럽 전역을 넘어 미국에까지 퍼져나가 프랑스의 아르누보, 독일의 독일 공장연맹, 미국의 산업 디자인에까지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는 앞으로 모리스가 촉발한 이러한 디자인계의 변화의 흐름을 계속해서 살펴볼 것입니다. 모리스의 사상과 미술공예 운동은 이처럼 예술, 디자인계에 커다란 변혁을 촉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당시를 기준으로 보면 미술공예 운동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결국 수공예로 제작된 양질의 생활용품을 많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이를 통해 삶의 질을 개선하자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정작 수공예로 제작된 물건, 기계 생산을 최소화한 물건은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물건값 역시 비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노동자들은 이런 양질의 물건을 구매할 수 없었고,
소수의 부유층만이 이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목표했던 이상을 달성할 수 없었던 현실적인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한없이 가지고 싶은 것은 높은 문화의 힘이다. 김구 선생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서양 예술가들을 알고 있고 가깝게는 일본의 예술가들에 대해서도 많이 알고 그들을 높게 평가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우리나라의 예술가, 예술 제작자들의 역량이 그들만 못할까요? 저는 결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근대 이후 예술과 디자인의 시작을 영국에서 찾고 윌리엄 모리스를 이처럼 찬양하는 것은 그들에게 그만한 업적이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에 앞서 윌리엄 모리스의 업적을 제대로 정리해서 세계에 알려내고 이를 오래도록 기를 수 있는 국가 차원의 관심 덕분이고 그것은 다시 영국이라는 나라의 위상을 그럴듯하게 포장해주는 순환 효과를 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구 선생께서 말씀하신 문화의 힘은 곧 국력이고 오늘날 국력은 곧 경제력이라는 점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지만 이만 줄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